전 시간에는 교육의 체계 안에서 규정된 법사의 교육활동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교육적 활동이라는 것이 뭔가 그래서 규정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 맥락이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는 다양한 일반적인 활동이 많아요. 어디에 소속하기 한다고 할 수 없는, 아니면 토론이라든가, 정치적인 토론도 있고 비정치적인 토론이 있을 수가 있다. 대화, 독서, 비평, 평가, 설명, 실험, 질문, 강연, 세미나, 전시, 공연, 면접, 관찰, 의사소통, 문제 해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어느 세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텐데, 그렇잖아. 그런 활동 앞에다가 교육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조건은 뭐냐? 다시 말하면은 일반 활동과 교육의 안쪽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학자들의 독특한 발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시도로서 문제 해결, 실험, 과실의 활용, 동기의 활용, 언어적 표현과 소통의 활용, 쓰기와 읽기, 질문과 대답 등 어떤 일반적인 활동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검토해보자고.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교육적 활동이라면은 기능주의교육관에서는 어떤 목적에 봉사하는 활동을 교육적 활동이라고 그러지, 그건 외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떤 일반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경우에 교육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연구는 세상에 없어요. 처음 듣는 소리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게 됐죠? 교육적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는 그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정도의 대응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굴복하고 순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한계를 만드는 외부적 조건을 제거하는 거예요. 셋째는 그 내부적 조건을 개선하는 거예요. 교육적 문제 해결은 그 세 가지와 관계되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됩니다.
우리의 흥분 박해는 정말 그야말로 어두운 미지 위험의 세계가 포진하고 있다. 몰라서 그렇지. 안 당해봐서 그렇지. 근데 품위의 부족, 부자라는 데서 그게 나타나죠. 문제로 나타난다. 근데 문제라는 것은 아까 개별적이라고 그랬죠. 후진의 문제가 선진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편적 의미의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속하지 않은 사태를 신속하게 보려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후진과 선진이 평가되는 그 대응 방식에서 그러면 그것을 소재로 해서 선진과 후진 간의 교육적 교습이 가능해야 하네요. 가능하다.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위계를 정해서 점차 그 문제 상황을 해소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성을 완충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걸 교육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존두의 학설이 그것 이상 이하가 아니에요. 그가 주장하는 문제, 경험의 그 컨티뉴이티, 연속성, 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적당한 상호작용에서 그 해소되어가는 그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 그걸 교육으로 보고 싶었던 거지. 정주인은 놀라운 책상이죠. 뭐 교육학자 중에는 아마 그 정도 책상하셨다는 게 대단한 거지. 예. 그래서 그런 해결 방식에서 기존의 형이상학이나 철학을 해체하고 교육적으로 그걸 해결한다. 이런 엄청난 플랜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풀이가 사실 교육은 아니에요. 그거와 이제 두이와 나의 차이야. 다만 문제풀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육적인 문제풀이가 있고 교육적이 아닌 문제풀이가 있다.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두이하고 좀 다르죠. 문제풀이가 교육이다가 아니라 문제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교육적으로 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실험이라고 하는데 실험이라는 게 굉장히 있죠. 실험이 그 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실험을 할 때 실험에 의해서 모든 그 가령 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되는데 그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실험에는 가설이 있고 검증이 있는데 가설은 무엇의 반영이에요? 연구자의 형품 반응이죠. 왜 안 그래? 형품 반응이고 관찰은 그것도 일부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관찰해서 검증한다는 것은 지금 과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재미있는 문화인류학자가 실험 상황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그 실험 상황이라는 게 가설하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통해서 교육적인 네고시에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과 후진이 같은 자료나 같은 가설을 가지고 서로 교육적인 교섭을 하는 장면이다. 놀라운 것은 그게 교육학자가 아니라 문화인류학자가 그걸 하는 거죠. 또 그때 교육이라는 말을 썼는데 내 입장에서 매우 적절해요. 가설 수준이 올라가고 관찰 수준이 올라가는데 실험을 통해서 그때 교육적인 교섭이 일어난다. 어떤 합의가 일어나는 과정은 그걸 관찰했다고. 그런 경우 그건 교육적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또 하나. 학교 활동의 경우, 아까 학교 활동 얘기해서 안 했어. 학교 활동이 교육적인 활동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사범대학 출신들 굉장한 갈등을 느낄 거야, 머릿속에서. 교육적인 활동인데 왜 그럴까 궁금하네요. 근데 가령 강의를 들어봅시다. 지금 이게 강의인지였는지 모르지만은 이것 자체가 교육적 활동 아니란 말을 내가 애초에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을 때 교육적인 강의고, 그러고 했을 때는 교육적인 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교육적 강의다 이러면 또 안 돼. 왜냐하면 비교육자라는 말이 너무 교육학자들이 나쁘게 봐버리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쓰겠더라고. 그냥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이데올로기야. 비교육은 다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교육 아닌 것은 다 나쁘다고 규정한 거야. 있을 수 있어요? 장가고 시집가고 놀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나쁜 놈들 짓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는 말은 규정도 않고. 전부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래서 모든 교육적인 학교 활동을 교육적이냐 아니라고 재평가해야 돼. 그럴 과제가 있어요. 가령 요즘 무슨 수준별 강의라는 말이 있는 모양인데, 무엇을 수준별 강의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내재룰에 역차와 순차와 관계되는 내재룰에 해당된다면은 그 부분만큼 교육적인 강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의가 교육 활동이 아니라 강의가 일반 활동에 속하고 혹은 학교 활동에 속하고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교육적인 강의가 있고 교육적인 것이 아닌 강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교수, 학습, 수업, 숙제하기, 과제 주기, 토론, 레슨, 이 모든 걸 재검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마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주제에서 할 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과실의 교육적 활용. 인간사가 전부가 과실투성이죠. 그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과실 몇 번 보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피해야 할 어떤 것으로 봐요. 또 숨겨야 될 어떤 것으로 보잖아. 지금 회사에서 내 과실을 드러낸다. 그건 좌측감이지.
아웃 시킬 가능성이 많아. 그렇지만은, 교육은 그 과실이 전제가 돼요. 교육이 소재가 된다고, 과실이라는 게. 독특한 측면 아니에요? 과실이 없으면은 교육이 성립이 안 돼. 예. 공연은 한치의 과실도 허용하지 않지만 연습은 과실이 허용돼야 한대요. 사실 과실을 많이 범해야죠. 그래서 개선해야겠지. 근데 과실도 두 가지 종류를 할 수 있어요. 고의적인 과실이 있나 없나? 그건 교육의 소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실수를 해야 된다고 말이지. 실수. 또 과실의 용서와 과실을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다른 얘기죠. 그래 안 그래? 공자가 그런 말을 써요. 과실을 범하는 건 병까지 상사다. 당연한 얘기란 말이죠. 공자 논을 보면은 한 번도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안 해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뭐 하루 종일 과실을 범하는 사람이다. 그 특징이 있는 사람. 재밌는 사람. 그런데 공자의 공자다움은 뭐냐면 그 과실을 고치지 않는 것이 큰 과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교육에서 과실 자체가 문제지 되지 않아. 그 과실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피해야 할 교육의 과실이다. 그래서 그 과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소재로 교육적 교섭이 이루어진다. 이 점을 중시해야 된다. 이 과실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이제?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동기의 교육적 활용. 사실은 활동을 교도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어넣는 것이 동기예요. 활동의 방향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 동기란 말이에요. 근데 교육을 함에 있어도 그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 가운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어. 그 활동 자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가 내재적 동기라고 해요. 그 활동에서 동기가 유발되고 그 만족은 또 그 활동을 통해서 만족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기화는 대단한 것이 자꾸 그 활동을 지속하게 한다는 거죠. 그 활동을 지속하게. 만족될수록 더 지속하게 됩니다. 내재적 동기라는 것은 내가 아는 스승님 한 분은 테니스를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하도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건강을 해치다고. 알겠어요? 엘보가 생겨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 테니스에 대한 내질 동기가 강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외지적 동기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보상을 주는 거지, 외부적으로. 그것 자체에 외에 다른 보상을 주는 거야.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고래가 춤춥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고래가 춤춘다. 그건 큰 착각이요. 먹고 살아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춤추는 걸 좋아해서 고래가 춤춘다는 걸 못 들었어요. 지금 미끼죠? 미끼라는 거. 근데 미끼에 의해서 활동을 하면은 그 미끼가 없어지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미끼가 있을 때만 한단 말이죠. 그제 유태인 얘기 했어, 안 했어? 그렇죠? 매력도가 강해지면 내적 동기가 죽는다고 그랬죠. 동기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교육다 메타 교육과 관련해서 있는데, 교육을 싫어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교육 하루만 못하게도 노랗게 두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노력해야 된다고. 황색인적인 노력해 되면 얼마나 되지? 공기처럼 정말 필요한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자체가 보람 있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동기를 유발시키고 만족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동기를 죽이고 자꾸 외부적인 동기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이런 거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기에 내적 동기는 다 죽여놓고 어떤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자꾸 뇌물을 주는 거야. 출세, 성적 올리기, 인정, 이런 식으로. 그러니 교육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교육하면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잖아. 치료가. 어이구, 지긋지긋한 거. 근데 교육이 그래요? 잘못한다는 거야. 그 교육의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풍요로움은 내재적 동기를 상호하는 거야. 어느 활동에서나. 근데 자꾸 그걸 다 외적 동기화 시킴으로써 그 삶이 뻔한 거죠. 서로가 서로의 허수아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미끼에 걸려가지고 교육의 경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잘 각성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품위에 대한 교육적 평가. 품위를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어느 경우에 교육적 평가라고 할까? 라고 하는 거야. 품위의 평가는 자증과 타증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의 내재를 위해서 거기는 정보를 내포한 평가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피드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피드백. 그러니까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넌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는 그 정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탕을 받아먹냐 안 받아먹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탕을 줌으로써 저 사람이 나를 잘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는 정보 제공의 힘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칭찬과 질책은 내재적이 돼야 된다. 그 무슨 말이니? 상대에 대한 애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질책조차도 애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상대가 애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질책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한 질책보다는 칭찬이 좋다. 사람들은 비평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그들은 사실은 칭찬을 바라고 있죠. 그래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남을 큰 소리로 칭찬하고 부드럽게 나무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한 칭찬은, 질책이나 칭찬은 공감적 이해를 요구한다. 왜 내가 칭찬을 받고 있는가? 왜 내가 벌을 받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교육적 교섭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그걸 이해시켜야 돼요. 이해하고. 이 말은 너무 지나친 칭찬인가, 지나치지 않은 칭찬은 좋지 않다는 거죠. 너무도 뻔한 칭찬. 또 지나치게 높은 평가는 아직 이해도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지. 그것도 교육적 칭찬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교육적 질책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질책이라는 것은 방향 제시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못을 지적했으면 그 개선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해 줘야 한다. 아까 이후로 사후 동의도 필요하다 그 말을 내가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거 그걸 갖다가 품위에 대한 교육적 평가라는 주제로 다룰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이제 언어 사용에 관한 문제. 교육에서 언어를 배제하기 힘들어요. 도대체 인간사에서 언어 사용이라는 건 배제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독특하게 인간적인 것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언어 사용이라는 걸 어떻게 교육에서 수용할 것인가? 그 한계는 무엇인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아까 교육적 활동 간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언어적 소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육 활동이라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말로 하면 상대들이 더 알아듣는다. 여기에 큰 착각이 있어요. 지금 학교들의 큰 병폐가 그거예요. 뭐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좀 따지고 오늘 헤어지기로 합시다. 우선 그 문제를 다루려면 체험과 표현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따져야 돼요. 체험한다, 그걸 표현한다. 그건 같은 것이냐, 이런 문제. 체험은 몸속의 한 덩어리예요. 구조적 응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체험은 그 무엇에 대한 체험의 구조이죠. 구조.
이건 말로 대변할 수가 없어요. 위트겐슈타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 그런 어뢰 하라는 걸 밝혀서 유명한 발언이 되고 있지만은 언어가 대표할 수 없는 체험이 많아요. 체험 자체가 그래. 예. 그런데 각종 표현 매체를 통해서 표현도 하죠. 표현도 한다고. 표현이라는 것은 언어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소리, 움직임, 유물, 텍스트, 스스로 생활, 뭐 이런 것이 다 표현이야. 요즘 시부양은 바둑을 구경하는데 수담이라는 게 있더라고, 수담. 바둑 끝나고 나서 잘 치고 이놈이 손으로 이렇게 말하면 수담. 하여튼 표현 매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 내적 체험과 외적 표현은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다. 그래서 언제든지 언행 불일치라는 것은 있다. 또한 인간에게는 언어도 수지만은 또 엄청난 위장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상황에서 언어만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표현만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에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가. 악행하는 역할을 맡은 탤런트가 동네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당신한테 무거운 안 판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일부 요즘은 히어라는 개념이 있어서 좀 나아진 편이지만, 그러니까 고의적인 언행인지를 전략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언어 과정이 대부분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어떤 언어의 매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체험을 결리한 상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석가가 왕사선 교회의 독수리궁 밑에서 설법을 하는데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겠어요? 그 오랜 수행의 결과를 지금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을 알겠냐고. 심심풀이한 거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산에 가서 수행하라 그랬어요. 말 믿지 말고. 그러나 이제 불교가 전부가 말로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말을 한 것처럼 돼 있는데, 다른 그 설법을 할 때, 꽃 하나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는 놈이 딱 한 놈이 있었어. 가섭이라는 노인네가 알아듣었어. 그만큼 그 표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수준이 되지 않고는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둬라. 언어로 아는 것은 다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 그 환상을 깨라는 거죠. 그 관행을. 자, 지득과 증득. 지득이라는 것은
그 말만 배운 거예요. 표현체만 배운 거야. 증상만 모방한 거야. 병을 모방한 게 아니라 증상을 모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혼동을 하게 되지. 그렇죠? 병의 근원을 문제시켜야 되는데 병의 증상만 모방한다. 이게 지득이야. 근데 그것의 문제는 뭐냐? 앵무새 노름에 불과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행동을 흉내냄으로써 부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지를 언어만 배우는 사람은 나무 소를 세는 거나 다름없다. 그런 표현도 있어. 내가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수도꼭지를 떼어간다고 해서 계속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밌잖아요? 나무 지식을 자신의 것이냐 도용하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학교 교육이라는 게, 소위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이거야, 다. 거의 99%가 이거예요. 너무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득이라는 것은 뭐냐? 체험으로 얻는 거예요. 체험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를 대비해가지고 이후 이것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거란 말이야. 증거가. 그 스스로가 증거를 확인하고 얻는 거예요. 증득이에요. 이것은 뿌리가 있는 나무와 뿌리가 없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어. 그리고 증득해서 표현하는 언어를 이해했다. 이것은 그 언어 자체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존재의 떨림, 울렁거림, 외경, 존경, 애착의 정서로 받았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아까 꽃다송이를 이렇게 했을 때, 그 노인네가, 가슴이라는 노인네가 가슴이 떨리고, 울리고, 그랬을 거야. 근데 언어는 그런 울림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 울림이라는 것은 체험이 뒷받침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세요? 아까 몇 명이 졸고 있더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구도 없는 거지. 여러분 타다고 있지 않아? 공기 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말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뒷받침해야 돼. 할 때 생명이 있는 거라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 언어의 교육적인 활용의 문제를 이제 지켜봅시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 전달만이 아니에요. 언어의 기능이라는 거. 요즘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기능을 얘기하는데, 정보 전달에 사용되는 인지적 기능, 지시적 기능, 그러니까 말하는 자와 글 쓰는 자의
기분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적, 정감적 기능. 여러분들 혹시 시를 읽다가 이것을 무엇이 뜻할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얼마나 감정이 고조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 새로움에 대한 그 감정들. 이 뜻이 뭘까? 뭐 한 송이 국가꽃인데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 뭐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언어 자체가 주는 어떤 기분, 정조,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용되는 수행적, 명령적 기능. 그죠? 가령 사무실에서 어떤 사장님이 기수한테 어이 창문이 열렸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때 그 비서 눈치 없이 그래요? 닫아있는 게 아니라 열려있네요? 그럼 파이어. 닫으라는 명령이야. 그래서 이 지시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뭐 기술한다기보다는 지시하는 거. 그 다음에 다마적 그 메타 언어적 기능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문제.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언어에는 이렇게 말이 있고 글이 있다. 그런 비언어적 경험이 언어와 서로 침투하여 섬세한 특징을 나타내는 데 성공하지만은 대화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비언어적 경험을 상징하는 특징이 몸짓, 표정, 머뭇거림, 억양, 리듬 이런 것과 사교를 적용하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근데 흥미있는 것은 4대 스승들은 글을 썼습니까? 석가 글 썼어요? 글을 남겼어요? 공자 그 제자들이 적당히 써냈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말 많던 그 시장터에 나타나서 도산 짓거리는 사람인데 글은 플라토가 썼어요. 그 제자가. 예수 글 내겠어요? 수상하지. 이 사람들은 좀 말을 좋아했어요. 말. 근데 요 근래 쓰기가 더 중요하다는, 읽기가 더 중요하다는 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아요. 좀 데리다 같은 사람. 그 흔적이 남긴 이걸 강조도 하는데 그 모두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느냐라는 과제를 우리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교육하기에 그 점을 고려해 봤냐고. 자, 다 어려운 얘기인데 교육적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고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되게 언어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연구하는 사람은 그 언어를 신호로 보내는 것과 받는 사람의 체험이 공유하는 것을 가정해버려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다만 그 매체에 노이즈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주로 다룬다고.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교육에 적용이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왜? 스승과 제자는 원래 체험 구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채널의 노이즈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가 중시되는 거란 말이야. 또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전제된 것이 문제되는 것이 교육적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중세 교부 철학자 어거스틴이 파라독스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것이 없고,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교육에서의 소통이 안 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소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오해를 푸는 교육적 과정이 보충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전번에 교육과 인간에서 교육적 이해란 말로 했죠? 기억나요? 교육적 이해.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선진과 후사의 언어적 수평에는 항상 간극, 모호함, 낯설음이 있다. 그 체험의 점진적인 접근, 이걸 교육적 교섭을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야 그 오해에서 이해에 도달한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그냥 의사소통이 아니라 교육적 의사소통. 그런데 언어에는 고급 언어하고 저급 언어가 있어요. 그렇죠? 전에 그걸 무슨 말했어요? 그 어휘의 비통약성이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은 원자라는 것을 더 나눌 수 없는 그 물질의 단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때 그 비통약이죠.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 언어의 수준에서 도저히 교육적인 교섭이 가능하지 않는가. 왜냐면 언어적 소통이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준상의 조절이 가능하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갖다가 제1 언어 수준, 제2 언어 수준, 제3 언어 수준이라고. 제1 언어 수준은 후진의 현품을 반영하는 언어 수준. 제2의 언어 수준은 이를테면 무슨 스승의 현품을 반영하는 언어 수준. 그 다음에 제3의 언어 수준은 제자의 차상품 언어 수준이랄까. 이건 내가 정확하게 대형성을 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차상품적 언어는 우선 호기심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그 알쏭달쏭한 면이 있죠. 그렇지? 예. 왜냐면 스승의 현품 수준은 왜 무슨 의미도 없는데, 그 다음에 자기 수준의 언어 수준은 또 그것도 뭐 맹맹한데, 뭐 알쏭달쏭 뭐 그냥 답답해 죽겠고 뭐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언어 수준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때는 약간의 효과가 있다.
나는 그 약간 실증적 증거가 있어요. 그 삐아제가 그거 물질의 보존이라고 하잖아. 보존 개념. 그래서 여러 가지 수준을 나누고 그 수준이 가까운 데서의 언어 교환이라는 것이 그 수준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 준다.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어요. 이건 모르지. 그러나 하여튼 그 우리가 알아볼 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은유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렇지만 지금 아까 4대 스승의 말을 보면은 거의 전체가 은유야. 은유. 전류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이 아니거든. 그런데 어떤 특징이 그 물 같은 특징을 가짐으로써 그 전류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이 아닌데 그 낯선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기기의 생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라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이냐, 이것도 연구 과제. 그렇죠? 순전히 말만 가지고 한 건데, 예. 사실은 말이죠. 문헌을 보면은 그런 그 차상품적 언어를 많이 구사하고 있어요. 그 사대 성인들, 그 예를 들면. 석가 격을 들어볼까요? 불경의 석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생로병사의 보가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지? 불경 맨 처음에 나와. 그런데 석가모니한테 생로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걸 극복한 것이 해탈이야. 그래야 그래. 근데 자기한테는 거짓말이야. 생로병사가 있다는 게. 그래야 그래요. 그런데 옛날 자기가 왕자로부터 도망 나올 때, 가출을 할 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면은 생로병사. 그런데 석가가 해탈한 이후에는 생로병사는 없는 거예요. 방편적으로 쓰고 있죠? 언어를 방편적으로 쓰고 있어요. 불경 전체가 그 방편적 언어야.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 말로 썼다는 게 방편이고, 둘째는 그 이해하는 놈마다 다 불경을 만들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각 수준마다 적당히 만든 얘기가 불경이야. 어째서 불교에 이렇게 많은가? 중간에서 다 만든 얘기 있죠. 자기 수준에 맞게. 그래서 8만 대장경이야. 석가 보니까 8만 대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건 알고 있겠죠. 그렇죠? 자,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내가 그거 세 개 봤어, 일부러. 심심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50몇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통된 의미를 찾아가지고 박사 논문 사람이 쓰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이야. 원래 공자는 수인이교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다르게 가르친다. 소위 수준별 수업을 한 거야. 그래서 제자가 2명이 앉아있는데 같은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을 준다고.
A는 인이다. 그리고 A한테 얘기하더니 옆에서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야. 인이 아니야. 너한테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이라는 말은 수준에 따라 그때 쓴 거라고. 그걸 논리적으로 평면화시키면 안 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논문을 썼다면 그 빵점이야. 내가 보기에. 예. 그 일반적인 게 따진 것도 신기하지. 그 논문에서 만약에 따졌다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그 사이사이의 메꿈이 교육적 소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적 대화와 토론. 아까 정치적인 토론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그 선거 처리되니까 각 당에서 나와서 대변인들이 한판 벌이는데, 그때 토론은 누가 이기느냐, 행사를 걸고 하는 거지. 세력 싸움에 유리하냐 안 하느냐, 그 말이 옳든 그렇든 간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이기고 돌아가야 돼. 그 정치적인 토론이라는 거. 논쟁이라고 해요. 논쟁. 싸운다. 근데 교육적인 토론은 그런 게 아니라. 교육적인 토론이라는 것은 그 상대가 같은 수준이라는 걸 전제하면 안 돼요. 동등성을 가정하면 안 돼. 그 하버머스가 동등성 가정이라는 그 조건을 들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정치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철학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그래서 높고 낮음이 전제돼야 되고 한쪽이 다른 쪽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알았어요? 합리적으로 그것을 중시하는 것 갖다가 교육적 토론 혹은 교육적 대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다. 라고 했어요. 가령 말이죠. 기원전 2세기경 유라구 왕 밀란다와 인도 불교 승려인 나선 비구의 대화 형식, 이 소위 그 미난타 왕궁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헬레니즘이 이제 인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복자의 왕하고 그 피정복자의 승려 간의 대화가 성사했는데, 그런데 그 승려가 그 토론 방식을 문제시하는 게 나와요. 기가 막힌 그 것이 나와요. 한번 토론해보자 하고 이제 미란다 왕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식입니까? 라고 이제 스님이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봐요. 대왕이시여, 만약 폐하께서 학자의 태도로 토론하시겠다면 저는 생각한 바를 여쭙겠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제왕의 방식으로 토론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유광설을 또한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비구에게 학자와 제왕의 토론이 어떻게 다른가? 라고 묻습니다. 비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왕이시여, 학자의 토론은 설명이 있고 해석이 베풀어지고 논박이 있고 시정이 있고 다시 그것에 관한 시비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자세히 추궁되는 일이 있어도 학자는 그 일로 성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했다. 대왕이시여, 그러나 제왕이 토론하실 적에는 어느 한쪽 의견을 채택하신 다음 그것과 의견을 다르다는 자가 있으면 화를 내면서 그가 누구든 저자에게 벌을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제왕의 토론 방식입니다. 너무 또 근사하게 표현했다.
교육적인 토론하고 정치적인 토론, 이 차이가 뭔가요? 그래서 정치적인 혹은 실제적인 담론에서는 중간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지는데 서로의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 발짝씩 양보를 하죠. 다른 한편 어느 것이든 더 나은 것을 가려하는 학문적 토론에서는 그런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자 이건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교육적 담론에서는 어떤가? 정치적 담론과 다른 특징을 지닌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진다. 담론의 초기에 높은 수준이 낮은 수준에 잠정적으로 적응한다. 더불어 후자가 전자의 쪽으로 점차 일치해가는 가운데 높고 낮음에 대한 우열의 판단이 차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교육적인 토론이나 담화라는 것은 특이하다. 그냥 무조건 교육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갖출 때 이런 교육적인 대화 혹은 토론이라고 하자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교육적인 글쓰기와 읽기. 아까 글쓰기 문제가 생겼잖아. 그것도 중요하다. 상부를 위한 읽기, 상부를 위한 쓰기, 하와를 위한 읽기, 하와를 위한 쓰기라는 것이 다 개별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상부를 위한 독서, 그것은 그 텍스트가 내가 소화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다 아는 것이다.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전혀 모르는 거다.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어차피 낮잠만 오는데. 예. 최면, 이게죠, 최면이. 어려운 책은. 자기 수준보다 훨씬 높은 거. 가령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 아마 5페이지 읽기 힘들어. 자녀. 칸트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쓸 것 같은데. 그런 걸 읽을 필요가 없다. 또 하나의 그 요령은 뭐냐면은 그 글쓰기는 그 저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질문을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글을 쓸 때 무엇에 대한 답이었을 거다 말이야. 근데 그 질문에 내가 동조하는가? 또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걸 타당한가? 이런 걸 따져 들어가는 거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어차피 선진에 대한 후진의 글 읽기는 도덕입니다. 잘못 읽는 거예요. 어디가 얼른 생각이 나는데 어떤 교수님이 자기 책을 썼어. 몇 달 걸려서 쓰셨대. 책을 또 몇 달 만에 쓰는 것도 있는 가운데 하여튼 날 어렵게 썼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쭉 돌렸어요. 이거 봤냐? 이거 봤다. 하룻밤에 다 해줬다. 이제는 화가 난 거야. 와, 그렇게 시시한 일 그랬었나. 그래가지고 추억을 새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걸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제자가 뭣도 모르고 한 말은 배울 곳이 없었다. 그 말이야. 스승의 저서에 대해서. 근데 다행히 스승은 죽더라도 텍스트가 남아야 안 남아요. 그 텍스트는 보존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해에서 이해가 되는 과정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특히 해설서를 읽는 그것은 그렇답니다. 이런 것이 내가 그 전에 해석학의 교육적 해석학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했죠. 했지 않았어요? 그 교육적 이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부를 위한 쓰기 이것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어떤 주제를 두고 써와보라 그래서 한 거였어요. 그렇죠? 써왔을 때하고 안 써왔을 때 이 강의를 듣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허탕친다고 그러나 자기서 고민 안 하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러고 들은 말이야. 고민을 하고 자기 정리를 하고 저 말과 내 말 차이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리해서 써야 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예상과 다른 점을 기술하기. 그 다음에 독후감 쓰기. 이런 것은 나중에 자기가 얼마큼 진전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되게 돼요. 아이고, 내가 과거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알고 이게 중요하다고 노트에 적었네? 나와야 안 나와요. 자기 발전을 알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기 노트를 보고 아는 거야. 와, 내가 뭐, 정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증거로 딱 나온다. 그렇죠? 그런 게 상부를 위한 쓰기가 돼요. 하와를 위한 독서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주제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발전을 되풀이시킬 수 있는가, 라는 주제의 그 텍스트를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교사가 무릎 갇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사가 진짜 상부자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가침에 관한 한. 그렇죠? 끝없이 상부해야 되는 거야.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바둑이 놔두고 무슨 파토나 치고, 교사들이 있는 집단 교무실이라거나, 그렇게 보내면 안 돼. 나는 다 아는 사람, 이렇게.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 나름의 어려운 점이야. 계속 상고해야지. 그 다음에 하와를 위한 글쓰기. 그 독자의 수준을 감안해서 글을 쓰는 건데, 아까 노노의 불경의 경우, 또 아이러니 혹은 논리적인 모순을 단계적으로 드러내주는 글도 있어요. 예를 들면 킬케고르의 익명의 저서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몇 가지 단계라고 있는데 그 단계마다 저서를 냈어요. 근데 한 놈이 썼다면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욕 안 먹어. 그렇게 익명으로 써냈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한테 고민도 많은 사람인데 또 꾀도 있고 그렇다면 각종 해서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를 위한 글쓰기.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교과서, 교육적인 교과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그렇죠? 교과서 문제는 그야말로 문제야. 문제. 이거 이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적인 질문과 대답. 교육에서는 말이죠. 그 질문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그 대답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문제시가 된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얼마큼 교육적인 교섭이 가능했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이든 답이든 모두가 그 현품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품위를. 그러니까 각각의 질문과 답은 그 수준에서는 옳은 것이야. 그 점을 중요해요. 알았어요? 여기 왔는데 교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시험지 딱 받았잖아. 뭐라고 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오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답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오답이지. 그래서 오답과 정답의 충돌 상황이라고 봐야 돼, 그 상황을. 정답에 대한 충돌 상황이란 말이야. 자기가 오답이라는 걸 알면서 쓰는 놈이 있겠나?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교육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정답과 오답의 규정이 다른 거죠. 그 상황. 예. 그래서 제자가 상부를 위한 질문을 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질문은 차상품적인 것이 아니라 현품적인 거다. 따라서 그것이 전제하는 모종의 선 이해가 있겠죠. 그것이 현품을 반영하는 거다.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렇죠? 그건 구의지학적인 것이 아니라 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현품이다. 그런데 스승은 질문을 가끔 하죠. 할 때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상대가 이 답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대충 상대의 품위를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승과 제자 간의 질문과 답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제자가 질문한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스승이 자기 답을 얘기해? 그러면 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얘기해? 안 되잖아. 아까 오고스틴 딜레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내포한 오류를 발견하고 그걸 각성시키는 거야. 그 다른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사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처방도 좀 내려주고 암시도 하고 혹은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 것이 교육적인 질문과 대답. 그냥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교육적인 질문과 대답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질문과 대답이 있다. 내가 조건을 얘기하죠. 그때 교육적이라는 말은 이럴 때 나온다. 그런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만 더 얘기하고 이제 끝냅시다. 나도 죽을 노릇이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교육어의 소통이죠. 처음 들어보죠? 교육어. 아까 언어의 기능 가운데 메시지 전달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나? 그건 명령도 있고 의문도 있고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감정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교육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지시하는 말이 교육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공간에는 품위의 내용에 대한 의사보다는 교육의 수행을 촉구하고 조율하는 언어가 이주가 된다. 그때 교육의 소통이라는 말이다. 한번 읽어볼까? 뭐, 이런 거. 토론해 봅시다. 라든가.
이건 메시지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활동을 지시하는 거지. 예. 그래서 가령 불교에서 불린 문자라는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걸 자꾸 말로 해달라고 할 때, 예? 선사들은 어떻게 해요? 할이라는 게 있어요. 화물 기다리는 거야. 이거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걸 전달하는 요구 때문에 당하는 거죠. 화미. 그 일종의 결과라고 보셨죠. 말로 할 수 없다. 수행해야 합니다. 그걸 지시하는 거예요. 할이. 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체험의 촉구. 장미향이 어떻습니까? 이랬을 때 말로 해도 알아듣지도 못했다. 표현도 못하지만 장미 따서 맡아봐 코로. 그럼 되죠? 이 결과야. 석가모니 얘기도 나와요. 죽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아들이. 외아들이 죽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째 하고 보니까 하고 이제 석가모니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리저리 해라 말로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과제를 줬어. 약을 줄 터이니 우선 도시에 나가서 집집마다 방문해 아직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받아오도록 해라. 과제를 줍니다. 이 사람이 그런 집을 찾았겠어, 안 찾았어? 가보니까 다 죽었거든, 이 집이 말이야. 뭐 사람 죽는 건 집안이 검사다. 혹시 내 자식 죽은 곳이 그게 문제지 안 된다. 이래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부처가 지금 자기 자식이 죽어서 얼굴이 벌겋게 됐는데, 죽는 것은 흔한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그랬다가는 뺨 맞지. 공양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과제를 준 거야. 제가 깨닫게 하는 활동을 시킨 거라고. 그렇죠? 어떤 제가 신도가 스님에게 물었다. 깨달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이에 대한 스님 말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 참선을 해보시오. 불경을 읽어보시죠. 연구를 해보시죠. 저와 더불어 생활을 좀 해봅시다.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으면 안 돼. 또 무식쟁이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신도지. 그렇지? 정식으로 물어보려면 깨달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다 교육어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죠? 이 교육어도 체험을 통해서 배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빈말이 된단 말이야. 이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메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오케이, 이걸로 마칩시다. 수고했어요. 네.